짐싸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며느리를 진흙탕에 내던진 시아버지. 울며 불며 매달리는 며느리에게 소금까지 뿌린 비정한 시아버지. 과연 그는 폐륜하였을까? 10년 뒤 정경 부인이 된 며느리가 장터 거지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한 충격적인 이유. 매일 밤 짐승처럼 울부짖는 바보 남편, 시어머니가 건넨 보약에 소름 돋는 정체는 독초를 먹인 닭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 계모의 끔찍한 음모를 알아챈 며느리의 반격. 거지가 된 시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낡은 종이 한 장, 그 속에 담긴 피눈물 나는 반전. 본격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오늘 남겨주신 댓글 한 줄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봄날의 햇살 같은 기적과 행운이 가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람마저 쉬어가는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라 해가 뜨면 지기 바쁜 그곳에 화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소. 그녀의 나이 이제 갓 20살. 남들은 꽃이 신고 나비 쫓을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소복을 입고 살아야 했으니 그 기구한 팔자를 누가 가련타 여기지 않겠소. 허나 화연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기보다는 묵묵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길을 택했지요.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비녀로 질끈 동여매고 동트기 전부터 우물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물을 깃는 그녀의 손등은 마를 날이 없이 붉게 터져 있었소.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며 쯧쯧 저리 고운 얼굴로 어찌 저런 고생을 사서 하나 하며 혀를 찼으나 화연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소.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지아비가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었기 때문이지요. 치맛자락은 언제나 흙투성이였고 거친 일로 손마디가 굵어졌으나 시아버지를 향해 올리는 밥상만큼은 늘 정갈하고 따뜻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소. 허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평온하던 초가삼간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소.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시아버지 김대감이 어느 날부터인가 귀신에 홀린 듯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요. 인자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노고를 위로하던 그 따스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퀭하니 풀린 채 읍내 투전판을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지요. 논밭을 팔고 소를 팔더니 급기야는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내다 파는 지경에 이르렀소. 밤이 깊어 늑대 울음소리가 들릴 때쯤이면 김대감은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 들어와 애꿎은 며느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소. 에잉, 재수 없는 것. 니년이 들어오고 나서 내 아들이 죽고 집안이 이 꼴이 된 게야. 서방 잡아먹은 년이 밥은 먹어서 뭐하느냐?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모진 말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화연의 심장을 후벼 팠소. 화연은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며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님의 상심이 너무 커서 그러시려니 하고 삭히고 또 삭힐 뿐이었소. 김대감의 기행과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피하기 일쑤였소. 집안의 세간살이란 세간살이는 모조리 노름비지로 날아가고 쌀독에는 살 한 톨 남지 않아 거미줄이 쳐질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핏발이 붉게 선 눈으로 들어온 김대감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화연 앞에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툭 던지며 말했소. 짐싸라. 내 너를 저 산 너머 최부잣댁 며느리로 보내기로 했다. 화연은 제 귀를 의심하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되물었소.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부잣댁이라니요. 최부잣댁이 어떤 곳이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지만 그 집 아들 무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천하의 반편이 바보가 아니던가. 게다가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제명을 다 못 살고 죽어나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소. 그런 곳으로 자신을 팔아넘기겠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소. 화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소.
눈물과 콧물이 번복된 얼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지요. 아버님, 차라리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집 귀신이 되어 아버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어찌 저를 그런 곳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품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허나 김대감은 그런 며느리의 간절한 호소를 듣는 둥 마는 둥 매정하게 발기질을 해대며 화연을 밀어냈소. 그리고는 방구석에 있던 화연의 낡은 진보다리를 집어들어 마당의 질척한 진흙탕 속으로 내던져 버렸지요. 철퍼덕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튀어올랐소. 듣기 싫다. 네 몸값으로 받은 돈이면 나는 빚 갚고 떵떵거리며 남은 생을 즐길 수 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더는 내 앞길 막지 말고 당장 꺼져라. 썩 꺼지지 못할까? 김대감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소. 결국 화연은 쫓겨나듯 가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소. 평생을 바쳐 모신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소. 세상에 며느리를 돈 몇 푼에 반편이 바보에게 팔아넘기다니 천벌을 받을 위인일세.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김대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었소. 허나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가마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화연은 미처 보지 못했소. 독사처럼 독한 말을 쏟아내며 소금을 뿌려대던 김대감이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멀어지자마자 떼문을 부여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오. 그의 굽은 등은 짐승의 울음 같은 고통으로 들썩이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 속뜻을 헤아리는 이는 없었소. 눈물로 얼룩진 채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최부자 댁은 겉보기엔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소.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위압감에 화연은 저절로 몸을 움츠렸지요. 안방마님이 시어머니 민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화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소.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교만함과 도끼가 서려 있지요. 과부 주제에 얼굴만 반반하구나. 네가 전 남편을 잡아먹은 그년이야. 우리 집에서는 어림도 없다. 오늘부터 네 남편 뒷수발이나 잘 하거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민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화연은 공포에 질려 예 마님 하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소. 그날 밤 정막이 감도는 신방에 문이 삐걱 열리고 남편 도현이 들어왔소. 소문대로 그는 30살이 넘어도 아임처럼 해벌쭉 웃으며 입가에 침이 질질 흘리고 있었지요.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맴돌며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소. 화연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한편으론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꼬깃꼬깃해진 들꽃 한 송이를 자기 손에 쥐어주는 그 사나이 왠지 가엾었소. 섹시야, 이쁘다, 헤헤 하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악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요. 자신은 팔려온 신세고 이 사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니 어쩌면 둘 다 어른들의 욕심과 비정함에 희생된 처지가 아닌가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소. 화연은 두려움을 거두고 도연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소. 그러나 첫날 밤의 연민도 잠시 도연은 낮에는 그저 순한 아이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짐승처럼 돌변하곤 했소. 갑자기 눈을 까디짓고 괴성을 지르며 방 안을 뛰어다니거나 헛것이 보인다며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기도 했소. 화연은 공포에 질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었지요. 그러다 문득 화연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소.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 민씨가 탕약을 직접 들고 와 도현에게 먹이는데 유독 그 약만 먹으면 멀쩡하던 도현의 눈동자가 풀리고 손발을 떨며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아니겠소. 이게 도현이 몸을 보호하는 귀한 보약이니 남기지 말고 다 먹여야 한다 하며 으름장을 놓는 민씨의 눈빛이 어딘가 수상적이었소. 그 약 속에는 한약 냄새가 아니라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지요. 화연의 의심은 날로 깊어져만 갔고 급기야는 목숨을 건 확인을 해보기로 결심했소. 어느 날 화연은 도현이 먹다 남긴 약찌꺼기를 몰래 수건에 적셔 마당 구석 닭들이 모이를 쪼는 곳에 짜버려 보았소. 화연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숨죽여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물을 쪼아 먹은 닭들이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푸드덕거리는 것이 아니더니 불의에서 검붉은 피를 토하며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소. 화연의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었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의 뇌를 마비시키고 미치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였던 것이오. 시어머니가 남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화연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말았소. 모든 정황을 파악한 화연은 치를 떨었소. 알고 보니 시어머니 민 씨는 도연의 친어머니가 아닌 후처로 들어온 계모였고, 전처소생인 장남 도연이 살아있으면 자기 친아들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을까봐 어릴 때부터 독약을 먹여 도연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된 이상 화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내 비록 팔려온 몸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단 말인가. 내 기필코 서방님을 살리고 이 집안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밝혀내리라. 화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굳게 다짐했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며느리가 아닌 지아비를 지키려는 강인한 여인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소. 그날부터 화연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치밀하게 목숨을 건 이중 생활을 시작했소. 낮에는 민 씨 앞에서 마님 하며 더없이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여 민 씨의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었소.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남들의 눈을 피해 호롱불 하나 없이 캄캄한 뒷산에 올랐소. 칡넝쿨에 긁혀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잔짐승의 울음소리에 간이 콩알만해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소. 옛 의서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해독에 좋다는 감초와 녹두, 칡뿌리를 캐왔지요. 그녀는 부엌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이 직접 달인 해독탕을 몰래 남편에게 먹이기 시작했소. 민 씨가 주는 독약은 먹는 척하며 소매춤에 뱉어버리게 하고 말이요. 처음에는 쓴 약을 거부하며 떼를 쓰던 도연도 화연의 눈물 어린 호소와 간절한 눈빛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소. 서방님, 이걸 드셔야 사십니다. 제발 저를 믿고 드셔주세요. 화연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정성어린 약을 도현은 꿀꺽꿀꺽 받아먹었소. 약을 먹인 후에는 밤새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바닥에 물로 글씨를 써가며 굳어버린 머리를 깨우려 애썼지요. 이것은 하늘천, 이것은 땅지. 서방님은 본래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도연의 귓가에 맴돌았고 몽롱하던 도연의 의식 속으로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기 시작했어. 그것은 지극한 사랑이자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어.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바위돛돌을 화연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반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 화연이 도연의 머리맡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도연이 화연의 손을 꽉 움켜잡더니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며 또렷한 눈빛으로 화연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겠어? 부인,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 이제 다 기억이 나오.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거친 것만 같소. 어눌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기품 있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바보탈을 벗어던진 도연은 본래의 총명함을 되찾은 것이오. 화연은 믿기지 않아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어.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의 영혼이 돌아온 것이었어. 제정신을 차린 도연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 그는 화연에게 지난날의 기억을 털어놓았어. 본래 도연은 어릴 적부터 신동소리를 듣던 영재였으나 계모 민씨가 들어온 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억지로 먹이는 탕약을 먹은 후로는 정신이 혼미해져 바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소. 정신이 돌아오려 할 때마다 민씨는 더 독한 약을 썼고 그는 살기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것이오. 내 어머니라는 작자가 나를 짐승만도 못한 꼴로 만들었구나. 도연이 당장 뛰쳐나가려 해나 화연은 그를 끌어안고 말렸소. 서방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소. 민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도연이 약기운에 취해 바보인 줄로만 알고 방심하고 있었소.
도연은 낮에는 예전처럼 침을 흘리며 실실 웃으면 바보 연기를 계속했으나 그 눈빛은 많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소. 화연과 도연은 민 씨가 방심한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지며 증거를 수집했소. 민 씨가 독초를 거래한 장부, 의원과 주고받은 비밀 서신, 그리고 창고 깊숙이 숨겨둔 독약 단지까지 하나하나 찾아냈지요. 겉으로는 어수룩한 척하며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지만 뒤로는 민 씨의 숨통을 조여올 올가미를 엮고 있었던 것이지요. 살얼음판 같은 긴장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복수의 날을 준비했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소.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제삿날, 민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현에게 탕약을 내밀었소. 도연아, 몸에 좋은 약이니 어른들 앞에서 쭉 들이켜거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도연은 약사발을 받아들고 싸늘하게 웃었소.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약사발을 바닥에 내 댕덩어 쳤소. 쨍으랑 소리와 함께 시커먼 약물이 바닥에 튀겼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소. 도연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일갈했소. 어머니, 언제까지 제게 독을 먹여 죽이려 하셨습니까? 이 약이 정녕 저를 위한 보약입니까? 아니면 저를 죽여 제 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사약입니까? 유창하고 또렷한 도연의 말에 민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고 말았소. 민 씨는 이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늙었소. 화연이 대청마루 앞에 나서며 그동안 모은 비리 장부와 독약 찌꺼기를 의원의 자백서를 가문 어른들 앞에 쏟아놓았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한 장손을 독살하려 했고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말았소. 결국 관하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천하의 악녀 민 씨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소. 이거 놔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발악하는 민 씨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 화연과 도연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비로소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악독한 계모가 사라지고 집안의 실관을 장악한 두 사람은 승승장구했소. 도연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하고역을 불태워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화연의 지극한 내조 덕분에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소. 임금님으로부터 어사화를 하사받고 금이 환영하니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가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요. 화연 역시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올라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게 되었소. 하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화연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그늘이 드리워 있었소.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기 때문이요. 비단 옷을 입고 진수청을 받아도 화연의 눈앞에는 10년 전 자신을 짐짝처럼 내던지고 소금을 뿌려던 시아버지 김대감의 얼굴이 아른거렸어. 밉고 원망스러워야 마땅할 만한데 이상하게도 사무치게 그리운 그 얼굴. 꿈속에서도 김대감이 나타나 춤따며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화연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 서방님, 아버님을 찾아야겠습니다. 따져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저를 그토록 모질게 버리셨는지, 정말 저를 미워해서 그러셨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편히 살 수 없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 고개를 끄덕였소. 부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힘 닿는 데까지 찾아보리이다. 장인어른께고 사연이 있었겠지요. 도연은 아내의 뜻을 받들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풀고 방을 붙여 장인어른 김대감의 행방을 찾게 했소. 한양 저작거리는 물론이요 팔도 강산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김대감의 소식은 뜬구름 잡는 듯 묘연하기만 했소. 어디서 객사했다더라, 미쳐서 산으로 들어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할 뿐 확실한 생사는 알 길이 없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갔소. 화야는 매일 새벽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올렸소. 하늘이시여, 제발 아버님이 살아서만 계시게 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눈물방울이 정화수 그릇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소.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꽃이 만발하고 꾀꼬리가 우는 좋은 날이었소.
화연은 기분 전환도 할 겸 남편과 함께 읍내 장터나들이에 나섰소.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와 상인들의 호객 소리로 활기가 넘쳤소. 그러나 화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여 멍하니 걷고 있었는데 그때 화연의 시선이 엉뚱한 곳에 머물렀소. 사람들이 에이 냄새나 하며 코를 막고 피해 다니는 장터 구석. 햇볕도 들지 않는 음지 쪽에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소. 그 초라한 형상이 이상하게도 화연의 발길을 잡아 끌었소. 심장이 까닭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소. 화연이 홀린 듯 다가가 보니 그 노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누더기로 겨우 가렸고 헝클어진 백발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소.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희뿌연 눈동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거지였소. 비록 몰골은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흉하게 변했고 늙어버렸지만 화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소. 저 굽은 어깨, 저 콧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느낌.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아버지 김대감이 틀림없었소. 화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듯했소. 화연은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노인의 때 묻은 손을 덥석 잡았소. 아버님,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화연이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불에 댄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칠게 손을 빼냈소.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둥지둥 몸을 숨기려 하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소. 니 뉘시여. 나는 그런 사람 모르어. 사람을 잘못 보았소. 내게 며느리 따위는 없으니 제발 어서 가시오. 노인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화연을 밀어내며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소. 그 필사적인 거부에 화연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소. 아버님,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김대감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몸을 일으키던 그때 노인의 낡은 품 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소. 화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흙이 묻은 낡은 종이를 펼쳐든 화연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소. 그것은 예전에 던졌던 노름 문서가 아니었소. 10년 전 날짜가 적힌 관아에 보내려 했던 탄원서와 며느리에게 주는 이혼서였소.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소. 내 며느리 화연은 죄가 없다. 역적의 죄는 오직 나 혼자만의 것이니 부디 며느리는 연좌제에서 풀어주어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실은 이랬소. 10년 전 김대감은 자신의 가문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영모 누명을 쓰고 곧 풍비박산 날 것을 미리 알고던 것이요. 역적의 가족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한다는 국법에 따라 사랑하는 며느리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였소. 그래서 김대감은 며느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미친 노름꾼 행세를 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요. 며느리에게 정을 떼고 가장 안전하고 힘있는 세도가인 최부자 댁으로 피신시켜야만 화연이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를 진흙탕에 내던지며 모진 말을 퍼부었던 것이었소. 자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관아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해 두 눈이 멀어버리고 가문은 몰문지화를 당해 거지가 되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직 며느리가 무사히 잘 살기만을 기도하며 이 지옥 같은 10년을 버텨온 것이었지요. 화연을 쫓아내던 날 대문을 잡고 울궜던 것도, 장터에서 화연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시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었소. 그 모든 모진 말과 행동이 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피눈물 나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화연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소. 아, 아버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버리신 줄만 알았습니다. 이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차라리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김대감의 메마르고 거친 손등을 적셨소. 지나가던 장터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기가 막힌 사연에 눈시울을 붉혔죠.
세상에, 며느리 살리려고 그 모진 꼴을 당하고도 모른 척하다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화연의 통곡 소리는 장터의 소음을 덮고 하늘까지 닿을 듯했어. 그제야 김대감도 참던 눈물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어 화연의 얼굴을 찾았어.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화연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어. 비록 눈은 멀어 보이지 않으나 그 손길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어. 아니다. 울지 마라, 아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이리 귀부인이 되어 잘 살고 있으니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제야 풀었구나. 노인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 그 미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슬픈 것이었어. 장터의 모든 사람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정경부인 화연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지 시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과 사랑을 담은 큰 절을 올렸어. 비단 치마가 흙탕물에 젖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그녀의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흙을 적셨어. 이를 지켜보던 남편 도현 역시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큰 절을 올리며 말했어. 장인어른,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희 집으로 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광경에 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훔쳤지요. 그 후 화연과 도현은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씻겨드리고 비단옷을 입혀드리며 남은 평생을 극진히 봉양했소. 그리고 도연의 힘으로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도 다시 조사하여 벗겨드려 몰락했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소. 김대감은 비록 눈은 멀어 보이지 않았지만 효심 깊은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태어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누구보다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하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효와 사랑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매정함으로 가장하기도 한다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지금까지 야담의 고향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